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코어 기술팀의 권재림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KT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핸즈온을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KT 클라우드 우선 KT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데이터 파일이나 미디어 콘텐츠의 간편한 저장을 제공하는 KT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장기간 보관하시는 파일을 저장하시는 데 적합한 스토리지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어떤 환경에서나 HTTP 호출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get, put, head, delete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블락 스토리지처럼 OS에 볼륨을 던져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에서 API를 사용해서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KT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픈 스택의 스위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어카운트, 컨테이너, 그리고 오브젝트의 형태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T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1.0과 2.0으로 분리가 되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설명되어 있는 기메조는 현재는 사라져서 제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 먼저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오픈스택의 스위프트 버전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은 F 버전에 해당하는 풀썸을 사용하고 있고요. 2.0은 M 버전에 해당하는 미타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복제본을 3벌 유지하고 있는 3카피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2.0은 1.0과 동일한 3카피와 이레이저 코드 방식을 사용하는 1.5카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피 숫자가 작아지면 저장 공간도 작아지기 때문에 1.5카피를 사용하는 2.0 버전이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레이저 코드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레이저 코딩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N개로 쪼개고 이 쪼갠 데이터들을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K개에 해당하는 페리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1.5개의 카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꼽혀 쳐져 있는 부분처럼 데이터가 깨졌다라고 할 때 페리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원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를 똑같이 카피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T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위에 같은 이 그림과 같은 구조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앞단에서 프록시 역할을 하는 프록시 서버가 존재를 하고요. 뒤에는 어카운트, 컨테이너, 그리고 오브젝트 관련 처리를 하는 서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이는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를 의미를 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HTTP 메소드를 사용하여 프록시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호출을 프록시 서버가 받으면 프록시 서버는 인증을 한 이후에 내부 호출을 통해서 각각의 서버로 호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위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카운트, 컨테이너, 오브젝트, ACO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카운트는 계정, 사용자 계정을 의미하고 여기서 컨테이너는 윈도우즈 OS로 쳤을 때 폴더 아니면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실제 파일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록시 서버가 토큰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토큰 인증 방식은 크게
SWOS 인증과 키스톤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과 2.0 구분해서 SWOS 인증과 키스톤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카운트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카운트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전체 저장량이나 파일 숫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카운트의 하위 개념인 컨테이너에 대한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서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에서 디렉토리나 파일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컨테이너를 생성, 삭제하는 건 물론이고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량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조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의 하위 개념인 오브젝트 목록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파일을 의미하는데요. 오브젝트 업로드 및 삭제 그리고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일을 삭제되게 설정할 수 있는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링 구조인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프록시 서버에서 호출을 받아서 링에서 어떠한 작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서버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호출이 어느 존으로 가서 어떻게 파일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링 구조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시에 대한 주소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다고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시 주소가 앞면에 쓰여 있고 이 주소에 해당하는 고유한 번호가 뒷면에 쓰여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을 가진 어떠한 장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시에서 고유번호 끝자리가 2로 끝났기 때문에 장부에서 2로 끝나는 건 3번의 칸막이에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해당 주소 카드는 3번 칸막이에 2번 동그라미 안에 저장되게 될 텐데요. 이게 저장하는 방식도 똑같고 꺼내오는 방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스위프트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스위프트에서 각각의 URL들은 고유한 해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시 값을 가진 URL을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에 대한 장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게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을 때나 찾아올 때 역시 링을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위프트의 동작 원리나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핸즈온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상단 탭에 상품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스트업된 항목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확인할 항목은 스토리지 항목에,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항목이 있고, 이 중에서도 지금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항목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상품 상세 그리고 요금 정보, 이 Q&A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시다가 매뉴얼 등이 궁금하시면 매뉴얼 보기를 통해서 다른 화면으로도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상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용 방법, 그리고 연계 상품 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상품 신청을 하시고 청약을 완료하게 되신다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클라우드 콘솔에서 스토리지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콘솔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 바에서 청약된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를 청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1.0과 스토리지 2.0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2.0 항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아까 포탈에서 확인했던 것 중에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려고 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탭에서 매뉴얼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것과 같은 KT 클라우드 매뉴얼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나와 있던 간략한 설명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사용자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1.0과 1.0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핸즈온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면 스토리지에 보면 하위 항목으로 스토리지, 유세지, 리셀러 어카운트, 그 다음에 API 키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프록시 서버에서 각각의 서버들로 인증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서 드렸어요. 그래서 인증을 하는 로그인 단계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부와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HTTP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타자를 치는 게 헷갈릴까봐 미리 써왔는데 이걸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같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스위프트 1.0 인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비즈 포탈에 들어가시면 이메일 아이디와 스토리지 API 키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API 문장 역시 해당 매뉴얼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컬 문장을 통해서 헤더에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메일 값을 넣고 그리고 API 키를 같이 넣어주면 그럼 인증되는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API 키와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대시보드로 가시면 스토리지에서 API 키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API 키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Access Key ID, 이거는 유저의 이메일 ID 값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마스킹을 해제하면 여기 시크릿 키라고 해서 API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 키는 고객별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컬 문장으로 돌아오면 헤더 값에 아까 말씀드린 유저의 ID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저기서 복사해온 API 키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토큰을 발급받는 주소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HTTP 200OK라는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응답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토큰 값을 하나씩 발급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큰은 여기 expire라고 해서 유효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유효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토큰을 재발급해 주셔야지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조회를 같이 해볼 텐데요. 그 전에 2.0에 대한 인증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과 2.0은 인증 방식에서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2.0은 키스톤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증하는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에 대한 인증 키 역시 대시보드에서 스토리지 2.0이란 탭에 들어가서 API 키 항목을 누르면 원하시는 키 값들을 다 전달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용 역시 제가 미리 쳐놓은 걸 한번 같이 조회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은 제이슨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요청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임은 그대로 고객의 아이디를 요청하고 있고 도메인 아이디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 값을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API 키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 역시 조회를 하게 되면 201 created라는 응답으로 토큰 값을 생성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컨테이너 조회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토큰을 인증받고 나면 여기 주는 스토리지 토큰 값이 꼭 필요해요. 컨테이너를 조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값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토큰 값이 유효한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토리지 토큰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의 서비스 URL을 넣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URL은 고객별로 주어진 스토리지 URL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토큰을 받게 되면 스토리지 URL도 같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해당 고객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리스트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복사를 했네요. 잠시만요. get 형식을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똑같이 요청을 하면 제가 같은 토큰 값을 2번 넣어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컨테이너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API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과 UI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탭에서 스토리지로 들어가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 박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리스트들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카이브 박스, 웹 이미지 박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름 박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API로 조회한 내용도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스토리지 박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그러면은 윈도우로 쳤을 때는 하나의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는 pu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 발급받았던 토큰 값과 그리고 고객의 고유한 아이디 값을 넣어준 다음에 뒤에 생성하고 싶은 컨테이너 박스 이름을 넣어주시게 되면 해당 이름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5월 31일 테스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는데요. 다시 조회하는 API를 날려보면 아까에 더불어서 0531 테스트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UI로 돌아와서도
0531 테스트라는 컨테이너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안에 파일을 넣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파일 0531.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해당 파일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그냥 테스트 0531 테스트 0531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파일을 0531 테스트라는 컨테이너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PI 컬문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디렉토리에서 있는 전달할 파일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토큰 발급받은 토큰 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컬문에서 전달할 파일 이름을 쓰고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헤더 값에 토큰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 어디에 어떤 파일을 넣겠다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고객 스토리지 URL을 써준 다음에 고객 스토리지 URL에서도 어떤 특정 컨테이너, 저희 같은 경우는 0531 테스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겠죠. 테스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주시면 잠시만요. 띄워쓰기가 잘못돼서 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한번 해당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올려놓은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UI 환경에서도 0531의 파일 수가 1카운트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API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통신되는 스토리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URL을 가지고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0531에 0531.txt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면 지금 unauthorized라는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지금 해당 0531 테스트라는 컨테이너가 접근 권한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올려놓은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송출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싶다. 이런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변경해 주시면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0531 테스트에 있는 0531 텍스트 파일을 열고 싶으시면 접근 권한을 공개로 변환하시고 그리고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아까 저희가 저장해 놨던 0531 테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이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 역시 인증 방식 외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가능하시고요. API 가이드를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PPT를 같이 보면 컨테이너 생성, 오브젝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접근 권한 변경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해봤고요.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서비스 소개와 핸즈온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저희 공식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